2차 시에는요, 발달심리 연구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연구 방법이라는 것들은 이제 관심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 할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공부할 거냐면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종류, 그리고 표집 방법 있어요. 표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표집에 관해서 그렇지만 양적 연구,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 양적 연구 사례, 질적 연구 사례, 그리고 종단적 연구냐, 횡단적 연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살펴볼게요.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자, 연구를 할 때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가장 원초적이고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런 저를 관찰하는 거죠. 관찰법은 피관찰자한테 어렵게 말 안 쓸게요. 교재는 그렇게 써놨지만 교재를 쓸 때 뭐 저 인간이 왜 그래? 이런 거 본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피관찰자 그러면서도 그러네.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옹하는 게 아니라 관찰할 땐 중요한 거는 관찰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원래 그 관찰하고 싶은 행동들이 나올 때까지 관찰하는 거지, 관찰당한다는 사실 알면은 의도적인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관찰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행동을 관찰한다고 써요. 그러니까 이 속의 행동에는 내면적 행동도 있고 외연적 행동도 있거든요. 내면 행동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벌써? 자, 관찰법은 일단 행동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피검자의 피관찰자 행동을 그냥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금 뭔가 여기서 보세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의도적인 관찰할 수도 있고요. 무의도적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관찰자예요. 누군가를 관찰해요. 그럴 때 내 그 상태에도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건 행동을 관찰하지만은 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법인데 관찰법의 유형에는 보면 있는 그대로 하는 자연적 관찰법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관찰이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통제적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통제적 관찰. 그 다음에 실험적 관찰은 뭐냐, 어떤 실험 상황을 설계를 해놓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비통제적인 관찰이 아니라 통제적 관찰, 이렇게 되게 통제적 관찰, 실험 상황을 설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어떤 상태에 참여해서, 관찰자가 참여해서 하는 관찰이 있고 참여했다면은 비참여 관찰이 있겠지요. 참여 관찰법, 그러니까는 관찰자가 딱 그 어떤 상태에 가서 제3의 위치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하는 행동 그냥 보는 거 자연스럽게. 그 비참여 관찰은 뭐냐, 이 공동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외부에서 하느냐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이라는 것은 아주 이초부터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도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관찰법의 장점은 관찰자가 직접 피관찰자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환경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관찰자의 행동에 나타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 조사했다는 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직접 조사했다, 내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질문지법 할 거예요. 질문지법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찰법은 글을 읽지 못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도 할 수 있는, 애기들이 영화 행동 관찰한다든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원래 관찰, 원래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런 관찰 외에도 부수적인 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연구하려는 행동, 관찰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그 장면 포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장면 포착이 어렵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관찰한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행동을 관찰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관찰하는 거 이건 단순해서 연구라는 거지만 누가 동일하게 어떤 행동을 해요. 제가 막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뭐 그러나 보다 할 때 기분이 언짢을 때는 아니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찰한다는 연구자는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연구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가 쉽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객관적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거. 이 관찰이라는 건 나중에 수사법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는 건 시공간의 제약이 있죠. 시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한점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피관찰자가 관찰자 행동을 의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행동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관찰자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질문지 검사,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앞서서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공간의 제약이 좀 있는데 질문지법은 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중에서 질문지를 배포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질문지를 작성해 놓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관찰법은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떤 도구 제작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제작을 해서 재료를 수집하면 어떤 통계 처리도 어떻게 해요? 통계 처리도 용이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 질문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대상자가 다수일 때 적합한 방법이 질문지법이에요. 그러면 질문지 형식을 제가 쭉 나눴어요. 쭉 나눴는데 그냥 제가 자유반응형. 그냥 여기서 자유반응형. 자유롭게 응답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 그러니까는 피검자가 그 생각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유반응형이라는 거는 주관식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시험에 오지선다 선택형. 자유반응 것이 장단점이 있죠. 자유반응은 자유롭게 선택형은 뭐 사지 선택이든 예 아니오로 선택하든 체크리스트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형도 있어요. 그래서 피검자가 그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이렇게 쭉 문장이 나열돼 있으면 이렇게 체크리스트형이 뭐냐면은 쭉 문장이 나열돼 있어요. 거기 자기가 해당되는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형이에요. 그 다음에 유목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유목분류형. 지금 유목분류형이라는 거 교재에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따라 질문지 항목을 분류하는, 유목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한국인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표시 A라고, 일본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B, 중국인을 C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있어요? 재주 있는 한국인 A, 뭐 조직적인 그냥 B, 일본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인에게 해당하는 거, 일본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유목별로 보는 것이 유목분류형입니다. 그 다음에 등위형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어 정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질문지. 그래서 순서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열광 보서
뭐가 1번이냐? 건강, 사랑, 학식, 권력, 인격 해보세요. 지금 이게 제일 우선이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아유, 어릴 때는 사랑이 1번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건강이 1번이네요. 저는 건강 1. 그 다음에 사랑 몇 번 할까요? 사랑 2. 인격 3. 자, 이렇게 해서 놨던 것이 뭐다? 등위형에 동일한데 자기 순서를 두는 거. 그 다음에 평정척도법이 있어요. 평정척도는 여기다 쓸게요. 나중에 그 심리 검사할 때 평정척도 같은 경우에는 리커르트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고 5점 척도, 7점 척도. 근데 여기서 보면 되죠. 그래서 리커르트, 이게 리커르트 척도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리커르트, 전통적인 척도하는 방식을 리커르트가 만든 리커르트 5점 척도가 되겠죠. 보통 아니요, 뭐 1, 2, 3, 4, 5 해도 되고, 뭐 점수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시하죠. 보통이다, 보통이다, 세모. 좋다, 아주 좋다,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해가는 거 리커르트 척도예요. 이게 등위 척도, 평정척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 비교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평정척도도 있고 조합 비교법도 있어요. 조합하는 거, 조합한 것을 비교해 본다 하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써놨냐면요. 여러 개의 두 항목을 2개씩 짝지어서 수책을 비교시킨다. 당신이 좋아하는 국가에 동그라미 치시오 라고 했어요. 미국, 영국이 좋으냐, 미국, 독일이 좋으냐, 영국, 독일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을 수가 있다. 질문지형은 있는데, 그러면은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뭐 미리 잘 설명을 하겠죠. 설문지를 배포할 때 거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직접 만나서 하면 설명을 하겠죠. 근데 질문지를 작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서서 관찰법은 도구를 만들지 않지만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가 다수일 때 자료를 수집할 때 용이한데, 그러면 이 질문지를 잘 만들어야겠죠. 잘 만드는. 그래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이 질문지 그 일반사항 써놨어요.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지를 작성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범위를, 어떤 내용을, 어떤 대상에 실시한 것을 미리 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는 질문지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무엇을 묻는지가 명확해야지 그 신뢰도가 높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은 질문지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미사역을 쓰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해서 그 객관적으로 작성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은 간단 명료해야 되고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문항의 수는 너무 많으면 좀 피곤해요. 가능하면 최소의 문항의 수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피험자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 옳지 않아요. 이건 심리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심리검사를 제작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예비문항 먼저 만드는데, 이 피검자를 난처하게 만든다,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도 불쾌하거나 어떤 집단에 유리하게끔 하는 검사는 바른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지도 마찬가지다.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지를 만들 때는 예비 실시 과정. 그래서 아까 심리 검사 만들 때도 예비 과정이 거긴 반드시 필요한데, 질문지도 예비 실시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질문지를 하든 관찰을 하든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죠. 연구에 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암시상을 넣어도 안 되는 거,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눈치채지 못하게. 그죠? 장점은 뭐야? 질문지의 장점은 이건 심리 검사랑 다 맞춰요. 질문지 장점 플러스 경제적이다. 경제성. 만들어 놓으면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가 있다. 경제적이다 했어요. 그리고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피검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피검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줄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도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앞서서 관찰법은 글을 못 읽어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글을 읽어야만 하죠. 일단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다든가 글을 읽기는 가나다라 읽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표현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문지 응답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매주 패널 설문 응답하는 그런 패널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실하게 이게 제가 이렇게 이런 연구하는 거, 통계 처리하는 거에 중요성을 아니까 성실하게 응답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매주 하니까 조작을 하게 돼요. 응답하기 귀찮으면 다 이제 빨리빨리 하게 돼.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게. 모든 질문지는 심리 검사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자료 연구를 하는 이런 거든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 어떤 조사를 또 연구죠. 그런 걸 할 때 모든 그 질문지에 조금 의아스럽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대로 응답했는지 제가 좀 전에 보고한 것처럼 대충 응답했다. 그 진위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이 좀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질문지를 배포했어요. 연구할 때 질문지 첨부 배포하면 첨부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이것은 질문지법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볼게요. 면접하는 거. 면접하는 거는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낼 때 면접은 면대면의 상황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의 상황에서 얻어내는 건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법. 면접자의 기술이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얻어내려면 그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면접의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접법에서는 라뽀 우리 국어사전에는 라포르라고 써야지만 이제 오타 안 난 거지만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너한테서 얻어내야 되는데 널 기분 나쁘게 하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계에서 면접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면접자의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써놨어요. 면접의 기능과 원칙 있어요. 면접 기능, 진단이나 치료의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얻는 기능. 당연히 그래서 자세히. 그리고 이 면접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기본 규칙, 면접자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선행될 것들, 라포, 관계 형성. 그러니까 면접자의 기술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면접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되어야 된다,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서로 이제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면접자가 그러니까는 라포가 형성되었다는 것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거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자는 당연히 피면접자를 신뢰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면접자로부터 면접자도 신뢰받고 존중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법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보면은 질문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질문지 없어도 괜찮아서 자료를 얻어내는데 어떤 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역시 문장 해동력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질문지법 문장 해동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현 능력이 있어야지만 질문지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면접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이게 진실대로 응답했나 알 수가 없지만 면접법 같은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진실 여부를 조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질문지법 같은 게 융통성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제작된 걸 갖다가 딱 하기 때문에, 틀에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없지만은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원래 생각했던 거 외에 면접의 방향이 달리 갈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법과 마찬가지로 원래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 외에 면접을 통해서 부차적인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어떤 상태에 관해서 그냥 드러난 그 상태에 관해서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의 과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부차적인 거 되겠죠. 그럼 단점은 뭐예요? 지금 면접자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라포 형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게 빠지면 제대로 면접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점 뭐냐면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면접자의 스킬이 필요하다.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질문지법은 정말 장점이 경제성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경제성,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법은 1대1, 1대4가 되더라도 어떻게 시간 많이 걸리죠. 비경제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우리가 비경제적이고 면접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자의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된 면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접자의 편견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서 면접은 융통성이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은 아무런 내가 준비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조화 면접법. 우리가 구조화 면접법도 있고 구조화 대비 비구조화 면접법도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법이 있고 비구조화 면접법이 있는데 구조화는 뭐예요? 질문의 틀. 그러니까 구조화되는 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 틀이라고 쓰겠습니다. 질문의 틀, 이게 딱 구조화시켜서 갖고 가는 거예요. 비구조화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면접할 때 아무런 걸 갖고 가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에 대해서 하는데 이 구조화 시켜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조금 그 방식대로만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덜 발휘될 수 있어요. 근데 면접자가 이를 섞어서 구조화, 비구조에서 반구조화 기법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적인 절차가 결핍되기 쉽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면접이 구조화되었다 하더라도 피검제 응답 내용 에 따라서 면접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것이 장점, 라포가 형성되는 장점인 반면에 이런 것 등이 부족하면은 단점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 면접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성 측정법은 모레노의 사회성 측정하는, 우리가 청소년보다 아동기에도 많이 하고 직장들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회성이 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모레노 여기 써놓을게요. 모레노. 지금 사회성 측정하는 거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레노가 창안한 방법, 그래서 교우관계 조사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용성 검사, 교우관계 조사, 사회성을 보는 거야. 근데 대규모 집단에서가 아니라 소규모 집단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반에서 제일 짝꿍하고 싶은 사람 적어내야 되니까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상담사까지니까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누구인가 이런 것들 적어내는 거. 그래서 교우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우 관계를 알아보는 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회성 측정 행렬표라든가 교우 관계 알아보는 소시오그램, 이제 관계하는 모레노가 창안한 소시오그램, 관계를 알아보는 거. 사회성 측정 방법입니다. 사회성 측정할 때 사회성 측정 보면은 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개선시키고 집단 사회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걸 알아내는 건 얘가 누구랑 어떤 관계인가, 누구를 조금 배척 관계인가, 누구랑 좀 친분 관계인가 알아서 이제 잘 적응할 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학교 내에서 사회성 측정법을 교우관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담임 선생님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에서 뿐만 아니라 결과는 학생에게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절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었다, 누가 이게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개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성을 측정할 땐 우리 반에서 누구랑 제일 짝꿍 친하냐,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냐, 아니면 너가 너희 주변에서 여태까지 제일 친하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측정할 때 만약에 그때 결석생이 있어도 포함해야 되고요. 휴학생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응하기 어려우니 개별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학생한테 비밀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할 때 지금 측정 결과, 사회성 측정 결과가 앞으로 잠재적인 사회적 연합 형태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누구랑 친하고 싶어, 이런 것도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계랑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노랑이랑 친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지금 소망일 수도 있고 현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수굿의 의미 분석법이 있는데, 이 의미 분석은 그야말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의 연구 방법 중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건이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심리적 의미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개념이 양극단에 대비되는 형용사로 해서 좋은, 싫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이런 것들을 대비돼서 그걸 갖다 X, Y, G축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사법. 이 프로젝트 메소드에 투사한다는 건 피검자의 무의식이 어떤 자료에 나타나는 거예요. 투사예요. 투사법, 프로젝트. 이 투사라는 거는 프로이트가 제일 먼저 이제 투사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프로이트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열심히 배우겠지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떤 도구에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법, 그러니까 심리 검사에서 투사법 많이 활용하는데, 개인적인 욕구, 지각, 해석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자극이에요. 질문지는 분명한 자극이어야 돼요. 아까 누가 읽어도 무엇을 물어본지 분명해야 되는 거 질문지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 질문지인데, 이 투사법은 애매모호한 자극이에요. 애매모호 자극.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자극. 애매모호한 자극을 제시. 그러니까는 A가 볼 때랑 B가 볼 때랑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도에서 그게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잉크 반전 검사. 이게 나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박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자극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특징은 이게 피험자 욕구, 감정, 인성구조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비구조적 애매모호한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인성을 전체로 보고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류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 나중에 우리 심리 측정에 조금 다른 잉크 반전 검사, 데칼코마니, 그 다음에 머레이의 TAT 주제 통각 검사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좌절된 상황에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 좌절.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내 새 신을 때 없어졌다. 그런 그림을 주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졌다. 그림 딱 말주머니.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림을 보고. 그림 좌절 검사. 존디가 제작한 존디 검사. 그래서 여기서 48枚사진을 이렇게 6개 주로 분류해갖고 일조씩 보여주는데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찾도록 하는 거. 단어 연상 검사. 그러니까는 단어가 이렇게 개구리 하면 연상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이거 많이 쓰죠. 청소년들한테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제시된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HTP, House Tree Person, 이런 것 등이 모자이크 검사 써요. 색종이 뜯어서 이렇게 제시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것 등은 종류인데 뒤에서 우리가 심리 측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몇 가지가 있죠.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차 시에는 일단 연구 방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차 시에 이제 그러면은 연구를 할 때 표집을 해야 되는데 전체 집단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표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